이라크 쿠르드족 전투원 수천 명이 이란으로 지상 공격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동 갈등이 점점 고조되는 가운데 사망한 하메네이의 후계자를 둘러싼 의문도 커지는 상황인데요. 관련한 이야기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김덕일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지금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쿠르드족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이란을 향한 지상전을 개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군이 직접 나서지 않고 쿠르드족이 대신 지상전에 투입된 이유가 좀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이제 이거는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쿠르드족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르드족은요, 이란의 서부 쪽, 그리고 이제 이라크의 북부, 그리고 터키의, 그러니까 튀르키예의 남부 쪽에 이렇게 모여 살고 있거든요. 그 인원이 한 3,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같이 모여 살고 있으면서도 국가를 이루지 못한 전 세계 유일한 그런 민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페르시아인들이거든요. 그 페르시아인들이 전체 인구의 한 55% 정도 차지하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쿠르드족들이 전체 인구의 10 내지 15%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숫자로 얘기하면은 1,000만 명에서 1,200만 명 정도 되는 엄청난 쿠르드족들이 이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쿠르드족들은 이란으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원하는 것은 자치권을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마침 이제 미국이 이란을 공습을 하니까 이 기회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미국하고 여기 이 쿠르드족들하고 아마 무슨 회의를 했거나 그렇자면은 전화를 통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렇게 좀 군대를 투입을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 오히려 이란의 쿠르드족들이 이란 정부를 향해서 공격을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라크의 쿠르드족들이 이란 국경선을 넘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실관계가 좀 필요한데 이라크의 쿠르드족의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좀 더 팩트 체크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찌됐든 만일에 쿠르드족들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군대를 투입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란으로서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이란과 이스라엘부터 지금 공습을 받고 있는 데다가 사실상 지상 부대로서의 이 쿠르드족들이 내려오게 되면 이란은 내후 외환에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목적이 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자, 쿠르드족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이제 자치권 이야기도 하셨지만 만약에 정말 미국과 쿠르드족이 이런 연결을 통해서 이렇게 쿠르드족에 게시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아무 조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조건이 있다면 어떤 조건을 좀 예상을 하십니까? 조건이 있다면 이를테면 폭넓은 자치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이 사태는 조금 우려하는 게 물론 지상군을 투입해야지만 지금 압도적인 공군력과 해군력으로서 지금 이란을 좀 제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해야지 이제 확실한 승리를 얻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미군의 손실을 하지 않고서 이제 쿠르드족의 힘을 빌리겠다 이런 이제 작전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우려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족이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라크까지도 지금 이 전쟁에 연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특히나 이렇게 쿠르드 같은 이런 무장 조직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 가장 경계하는 국가가 또 튀르키예입니다. 그 튀르키예 안에도 이제 쿠르드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과연 이제 정권의 어떤 체제 붕괴를 시킬 수 있을지도 잠깐 의문시 되는 문제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제 튀르키예라든가 이라크까지도 지금 이 문제에 끼어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사태는 계속 미국이 의도하는 대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은 나라들이 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 또 계속해서 이제 여러 보도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이란 정보 당국이 3국을 통해서 미 CIA의 물밑 접촉을 하면서 좀 종전 협상을 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보도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가능성을 점치세요? 아마 CIA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안 한 것 같고요.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또 이란에서는 이걸 강하게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그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무 늦었다.
협상을 하기에는. 그리고 협상할 상대가 없다. 예. 그 말의 의미는 이미 보고를 받고 협상할 상대도 없고 너무 늦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협상 시도가 있긴 있었다라고 그렇다라고 보는 거죠? 하면 협상 예. 시도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좀 신빙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결국에 만약에 이제 이 전쟁이 지상전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이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끝날지 이 부분도 좀 의문인데 어느 쪽에 무기가 먼저 바닥나느냐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란이나 미국 쪽이나 서로 영원히 전쟁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엄포를 계속 놓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좀 어떤 상황이라고 좀 예상하십니까? 일단 무기 재고가 어느 쪽이 더 빨리 소진되느냐. 이를테면 지금 당장 미국이랑 이스라엘 아니면 걸프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란의 드론 공격에 맞서서 얼마나 많은 요격 미사일을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이 예. 되겠고, 뭐 이란 쪽에서는 자신들이 자랑하는 탄도 미사일 또 뭐 샤헤드 드론 이것이 이제 몇 개가 남아 있느냐. 이게 결국은 재고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란이 조금 더 불리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뭐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뭐 국내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위기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도 이제 언급이 됐던 것처럼 내후 외환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불과 지난 1월 달에 엄청난 반정부 시위도 일어났었고요. 그 시위가 일어났던 원인도 경제가 완전히 파탄난 상태였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과연 이 장기전, 예를 들면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목적이 있는데 과연 재고가 얼마나 남았을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더 보충 생산할 수 있을 거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이란이 조금 더 불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란이 불리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해주셨는데 실장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이란이 많이 불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어제 이제 케인 합참의장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에 그 답이 다 들어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케인 합참의장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공습 5일째인데 이 이란의 미사일은 첫날에 비해서 86%가 감소되었다. 예. 그리고 드론 같은 경우에는 73%가 감소되었다. 그리고 이 미사일만 따지면은 24시간, 최근 24시간만 따지 보니까 어제에 비해서 23%가 감소됐더라.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결국은 이제 이란의 무기가 바닥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 이제 이렇게 무기가 바닥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사실상 2003년도 이라크 전쟁을 할 때에 비해서 이번에 이제 전개된 미군의 숫자라든지 전개된 항공모함의 숫자가 작은 건 사실이에요. 이라크 전쟁할 때는 항공모함이 5척이 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항공모함이 2척이 갔지 않습니까? 물론 지상군도 안 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뭐 탄약이나 무기 체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미군이 얼마나 많이 기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다 미군 무기 체계 있고 탄약이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강조하는 것이 상호 운용성입니다. 내가 써도 되고 내 동맹국이 똑같은 무기에 탄약을 써도 된다는 것이 이게 상호 운용성이에요. 한국도 지금 미군 무기 체계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으며 또 얼마나 많은 탄약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필요하면은 그걸 이제 갖다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월등하게 우세하고 그리고 이 전쟁은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한 달까지도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지금 이란에서 이제 비대칭 전력 그 전략을 짜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샤헤드 드론 같은 경우는 한 2만 달러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 지금 이 샤헤드 드론을 요격하고 있는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 같은 경우는 지금 40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 계산만으로도 지금 200배 차이, 그러니까 생산 비용 자체가 200배 차이가 나는 건데 이렇게 이란이 좀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작전을 쓰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란 쪽에 좀 승산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가격 성능 대비했을 때는 엄청나게 지금 효과적인 공격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이 샤헤드 드론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이게 화수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뭐 영원히 나온다면야 뭐 엄청난 피로를 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샤헤드 드론 개수와 탄도 미사일이 과연 어느 정도 있느냐? 미국의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뭐 그래도 뭐 경제적인 손실이 크다고 하지만은 미국이 인내할 수 있는 것과 이란이 인내할 수 있는 걸 봤을 때는 그래도 전 이란의 인내가 훨씬 더 쉽게 깨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피로감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건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현지인과 얘기를 해봤는데 요번에 이제 뭐 가랑비 작전이
미사일이다, 뭐 이런 샤이드 드론을 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인 뭐 탄도미사일 공격은 없었지만 계속해서 사이렌을 울리는 작전을 편다고 합니다. 방공호에서 나오기 힘들게끔. 그래서 엄청나게 피로감을 주는 건 사실이고요. 뭐 중동의 걸프 국가들을 지금 상대로 지금 엄청나게 많은 드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대국 국가들로부터 뭐 위협도 주고 피로감도 느끼게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란도 이것이 얼마나 빨리 피로감을 느끼게 될지, 그렇죠. 얼마나 빨리 소진될지 그것을 한번 지켜보는 것이 지금 현재 전황의 어떤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실장님께서 전 세계에 있는 미군의 전력 관련 이야기를 좀 네네. 해주셨는데 네. 지금 우리 그 주한미군 전력,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에이테크ම්스 전술지대지 미사일과 같은 그런 전력들이 차출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거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이란의 핵시설에 대해서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우리는 12일 작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1개 포대가 거기를 갔다가 작년 연말에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거든요. 예. 이제 그런 사례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테킴스 부대가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패트리어트 부대가 그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 필요하다라고 하면 주한미군 측에서 우리 국방부에 요청할 것이고요. 비단 이게 이제 우리 주한미군만 이게 해당이 되느냐? 예. 그건 아니에요. 주일미군도 해당이 될 거고 만일 미국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나토 국가에 지금 가 있는 것들 빼내면 되거든요. 예.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 주한미군이 그렇게 차출되는 것을 우리도 전쟁에 참여한다 이런 모습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 예. 없어요. 그건 우리가 가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가 그쪽으로 가면 우리가 참여하는 거지만 주일미군이 전략적 유연성 차원에서 가는 것은 전혀 대한민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 전쟁이 이제 미국 내 여론이 어떨 것인가, 그러니까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미군 사망자까지 발생하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 내 반응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건 최근에 개설된 한 웹사이트인데요. 제목을 보니까 트럼프의 막내 아들이죠. 배런 트럼프를 징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코미디언이자 작가인 토비 모턴이 만든 건데 아래쪽을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화법을 흉내낸 과장된 문구로 이번 전쟁을 비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무슨 조합일까요? 배런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손하트를 만들고 서 있죠. 아래 문구에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황당한 제안이 적혀 있습니다. 이번 이란 사태 이후 북한의 반응에도 관심이 쏠리면서 이러한 풍자성 밈이 소셜미디어에서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른바 정략결혼 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인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드러낸 지난 1월 배런과 덴마크 이사벨라 공주의 정략결혼이 해법으로 제시돼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도 이번 전쟁을 두고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수 논객 터커 칼슨은 한 방송에서 이번 전쟁을 역겹고 사악한 전쟁이라며 직격탄을 날렸고 또 폭스뉴스 앵커 출신인 매긴 켈리는 이번 작전 중에 숨진 미군들이 미국을 위해 희생된 게 아니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뭐 미국 여론에서 SNS 상에서 이런 배런 트럼프를 전장에 내보내라 이런 여론이 좀 많이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지금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일종의 이제 풍자죠. 사회 예. 풍자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비판하는 있는 분들이 이런 걸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본인의 어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들이 대체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의 이제 행보였기 때문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걸 이제 풍자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 우려할 만한 점은 일단 전쟁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많다는 점은 사실로 지금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이 전쟁을 더 빨리 끝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이제 승리로 마무리 지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훨씬 더 강하게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앞서 이제 두 분도 보시면서 같이 웃으셨는데 네네. 베런과 주애를 결혼시켜야 해서 세계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요 밈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실장님? 예, 뭐 정말 그 황당한 밈이다 이런 예. 생각은 하고요. 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도 저런 밈을 이렇게 올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평화를 좀 이렇게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지 않는가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뭐 그걸 통해 가지고 조회수는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의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그 찬반이 갈려져 있잖아요.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걸프전 때 미군이 전사한 사람이 383명이고요.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전 2001년도죠. 그때부터 해서는 2,461명이 예. 전사했고 그리고 2003년도 이라크전 때는 4,431명이 전사했거든요. 예. 지금 이번에 공습을 통해서 뭐 안타깝게도 미군 6명이 지금 전사를 한 상황인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또 이제 이게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워낙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 60% 되다 보니까 이런 밈들이 이렇게 SNS에서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마가, 그러니까 네네. 트럼프 핵심 지지층인 마가에 속해 있는 그런 인물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이 그렇죠.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들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제 사실상 미국 공화당을 몇 개의 이제 이 팀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장하는 팀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가 팀이 있고, 예. 그냥 전형적인 보수주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마가 팀의 특징만 말씀을 드리면요, 마가 팀은 절대로 미국의 군인들을 해외에 파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예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마두로를 축출할 때까지도 그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 내려서 2시간 35분 만에 딱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가 쪽에서는 이걸 반대를 하고 그 뒤에 다시 비판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가다. 그런데도 내가 이것을 공습을 승인한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정면으로 이걸 돌파를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예. 자, 이제 이란 내부 관련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한 하메네이의 후계 구도가 이제 전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기도 한데 지금 가장 유력한 인물이 이제 차남이죠. 모스타바 하메네이입니다. 이 인물 상당히 좀 강경한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강경한 인물이고요. 정부 내에서는 특별한 직책을 갖고 있지 않고요. 그냥 뭐 비선 실세라고 할까요? 그렇게 불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메네이가 생전에 워낙에 이제 고령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차남이 대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은 이 전부터 일단 강경파로 분류되었었고요. 일단은 뭐 지금 이슬람 법학자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급이 그렇게 높은 사람은 아닙니다. 중간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대 최고주의였던 호메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 어떤 뭐 종교적 카리스마라든가 학문적 정통성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 근데 강경한 인물인데 이 사람은 일단 혁명 수비대와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지금 현재 자신의 지금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하메네이가 폭사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복수심에 불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직 뭐 확정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가 된다면 당분간은 그래도 지금 그 하메네이 죽음 이후 애도 기간이 40일간 애도 기간이 선포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유화책을 보일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후계자,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모두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모스타바 역시 지금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런 경고라고 해야 예.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경고에서 끝날지 실제로 이제 행동으로 옮길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지금 이 전쟁이 2, 3주 내에 끝날 것 같으면 그냥 때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길어지고 이렇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판단을 다시 하겠죠. 그래서 모스타바가 비록 강경파이긴 하지만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을 그냥 최고 지도자로 인정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베네수엘라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만 이렇게 축출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부통령이 지금 대통령 예. 임시 대통령을 하면서 모든 조직을 그대로 살려놓고 거기서 미국의 이익만 지금 빼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지금 강경파가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그대로 두고 미국이 필요로 하는 이익, 그러니까 핵무기 못 만들게 하고 그리고 석유에 대한 통제권은 어느 정도
정도 가지고 그러면은 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이 생각인데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미국이 우세에 있으니까 강경하게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제3세대 소위 말해서 최고 지도자도 암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엄포를 놓는 것이죠. 네, 여러 종류의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사망한 하메네이 재산 관련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재산이 지금 남긴 재산이 우리 돈으로 295조 원, 어마어마한 그런 재산인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을까? 이 부분도 좀 의문이 갑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처음에 이 돈이 생긴 거는 이제 1979년도에 이제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팔라비 왕정이 무너졌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세력 쪽에서 이제 반혁명 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재산을 다 몰수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일단 재단을 이제 호메이니가 이제 죽고 나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이제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의 자신 어떤 개인 금고로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뭐 빈민 구제를 위한 재단으로 시작됐다가 이제 거대한 기업으로 발전하게 된 건데요. 이것이 하는 그 정책 같은 걸 보면은 이제 뭐 비자금 같은 것들 만든다든가 뭐 유령 회사를 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부동산 투자를 한다 이런 목적으로 해서 상당히 이 규모를 늘려온 것으로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누가 손에 넣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긴 한데 이 돈으로다가 지금 상당수가 아마도 뭐 헤즈볼라라든가 뭐 이러한 그 이란이 자랑하는 자신들의 어떤 친이란 대리 조직 같은 걸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뭐 혁명 수비대 뭐 아니면 정치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로비 자금으로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고요. 과연 이 세타드라고 하는 이 개인 재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을 이제 누구 손에 넣느냐, 누가 이제 장악하느냐, 그것을 한번 이란 내에서 어떻게 펼칠지를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모스타바가 최고 지도자가 되면 모스타바에게 승계가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고 만약에 모스타바가 실제 후계자가 된다면 이란의 지금 그 핵 개발 관련 프로세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우리가 논의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이란에서 협상하자라고 제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하기에 너무 늦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협상의 가능성은 열려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란의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을 제외한 나머지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때릴 수 있는 그러니까 걸프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나 이스라엘을 때릴 수 있는 그런 그 드론이나 또는 미사일은 급격히 숫자가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재고가 바닥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좋다 그러면 협상에 나와라. 협상에 나오는데 조건이 있다. 그게 바로 핵 문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핵은 포기해라. 60% 농축한 거 300kg 너희들 갖고 있는데 그거 미국으로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희석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면은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이 이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이제 100으로 따지면 수니파가 한 85% 정도 되고 그다음에 시아파가 한 15% 정도 되는데 시아파의 종주국이 바로 이란이고 수니파의 종주국이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 15% 되는 시아파에서 핵무기를 가지고 나머지 수니파는 하나도 핵무기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지역 중동 전체의 패권국은 누가 되겠어요? 당연히 이란이 되는 거잖아요. 미국은 이 패권국이 되는 것을 막고 싶은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만 슬기롭게 해결이 되면 협상에서 뭐 타결이 안 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왜 이 시점에 이란을 공격을 했는가? 그 시점을 두고도 여전히 의문이 존재하는 상황인데 최근에 미국 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요. 미국이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 때문에 이란을 공격했다. 이런 말을 했다가 다시 뒤집기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If we stood and waited for that attack to come first before we hit them, we would suffer much higher casualties. And so the president made the very wise decision. We knew that there was going to be an Israeli action. We knew that that would precipitate an attack against American forces. Once the president made a decision that negotiations were not going to work, that they were playing us on the negotiations, and that this was a threat that was untenable, the decision was made to strike them. That's what I said yesterday, and you guys need to play it. And if you're going to play these statements, you need to play the whole statement, not clip it to reach a narrative that you want to do, all right?
그러니까 이제 그 앞서서 했던 발언 자체는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 때문에 미국이 함께 했다라는 걸로 지금 해석이 됐기 때문에 논란이 된 거잖아요. 지금 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발언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국무장관이 그 전말을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뭐 원래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했던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현재 이제 마가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이 사람들도 트럼프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것 자체가 이게 지금 미국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좀 우리가 대신 싸워주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마침 이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제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말을 지금 번복한 걸로 느껴지는데요. 예. 이렇게 된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위대한 미국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휘둘려서 우리가 지금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뭐 자신의 지지층까지도 많이 잃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미국의 전쟁이다. 미국의 안보와도 직결된 전쟁이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마크 루비오 장관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항변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 전화를 해서 이란 지도부가 모이는 일정을 알려줬다. 그러면서 공격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뭐 내밀한 것까지 저는 알 수는 예, 예. 없고요. 그냥 추론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에서도 이제 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모든 것이 계획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계획은 뭐고 앞서가는 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계획은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오만에 그 중재로 해서 3차 회담이 스위스에서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난 뒤에 그러면은 4차 회담을 다음 주에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가서 때렸거든요. 그 사이에. 그 예. 사이에. 예. 그러면은 이것이 원래 4차 회담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계획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앞서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때린 거거든요. 예. 그러면 왜 때렸느냐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렇게 하메네이를 포함해가지고 이란을 지도할 수 있는 최고의 수장들이 다 모이는 거의 천재 일우의 기회가 딱 그 시간이 온 거죠. 예. 이걸 이제 모사드가 여기 저기 누굽니까? 이스라엘 총리한테 예, 네타냐후 네타냐후한테 얘기하니까 네타냐후가 전화를 한 거고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은 때려라. 이런 식으로 됐을 수가 있는데 예. 추론은 그렇지만 이건 내피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봐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전쟁이 어느 정도까지 확전이 될 것인가. 특히나 지금 이란이 중동의 걸프 지역 그 나라들을 지금 때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나라들도 지금 참고만 있을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네. 어느 정도로 참전할 가능성을 좀 보십니까? 지금 이런 걸프 이 국가들은 이제 왕정 국가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의 어떤 뭐 민주주의적 압력은 덜할 수 있지만 예. 지금 이렇게 자꾸 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제 뭔가 보여줘야 되는 그 모습으로 하긴 그렇죠. 합니다. 예. 때가 되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참전할 가능성은 뭐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우선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어떤 공조화에서 어떤 체계적으로 좀 작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들 국가들이 오히려 더 바라는 걸 수도 있거든요. 뭐 마음은 뭐 굴뚝 같겠습니다만은 오히려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신이 뭐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것도 희생을 감수해야 되니까요. 예. 자신이 직접 희생을 감수하기보다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어떻게 이란을 좀 계속 공격해서 좀 많이 약화시켜 주기를 그런 바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선언 자체가 네. 지금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에서 직접 호송 방어를 하겠다 이런 뜻도 밝혔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예, 진짜로?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해군에서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뭘로 가능하느냐 하면은 결국은 레이저 무기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예. 레이저 무기를 빛으로 쏴서 녹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 함정에 이미 이것이 배치된 게 몇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하드킬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소프트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드킬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날아오는 드론을 갖다가 녹여버리는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US 프레벌호 여기에 이제 탑재가 돼 있는데 이게 고출력 레이저 헬리오스라고 하는데 60kW급입니다. 이게 이제 한꺼번에 가서 쏴서 떨어뜨리는 건데요. 최근에 드론 4대를 한꺼번에 떨어뜨렸던 최근이죠.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이것이 증명이 한번 됐고요. 그게 이제 그 배가 이제 가면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눈부심을 이제 눈부시게 해가지고 해즐리라고 그러죠. 예. 해즐링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주로
이렇게 자폭용 드론보다는 오히려 정찰용 드론에 거기에 눈부신 것을 함으로써 이 정찰용 드론이 제대로 정찰을 못하고 떨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USS 듀이, USS 스폭데일 뭐 해서 8척 이상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에 8척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구축함에는 스탠다드 미사일, SM이라고 하는 그 미사일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유조선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같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하드킬, 소프트킬을 가지고 있는 이 구축함에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란으로부터 오는 드론을 여기서 하드킬이나 소프트킬로 그리고 가지고 있는 스탠다드 미사일로 때림으로써 이 유조선을 보호해서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번 성공하고 두 번 성공하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 거기에 적체되어 있던 것들이 다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란이 이것을 두고 보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패턴을 또 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아마 이렇게 하겠죠.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한 대, 두 대, 10대 이렇게 보내면은 다 파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수십 대를 보내버리면은 그 중에 한 대는 가서 파괴할 수 있잖아요. 이걸 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위험성은 있는데 미국은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앞서 저희가 이제 뭐 김주의 장면도 보긴 했지만 북한 관련해서 제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김정은도 위협을 느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생각도 있는데 지금 북한과 이란의 차이점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좀 보십니까? 북한과 이란의 근본적인 차이점 하나 들자면 역시나 핵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이란은 현재 핵 무기를 가지려고 했다가 그 직전 단계에서 지금 이렇게 제한이 걸린 거고요. 북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 뭐 핵 보유국으로 인정은 받지 않았지만 이제 뭐 핵 무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이겠죠. 그래서 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식 아니면은 뭐 이번에 지금 이란 전쟁의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손쉽게 뭐 김정은을 뭐 이렇게 참사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가기는 상당히 좀 많은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결정적 차이점을 들려면은 이란과 북한의 차이점은 뭐 핵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이렇게 저는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김덕일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